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식조리원과 환경미화원 등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과 동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공정임금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연두색과 분홍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임금제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 공약을 이행하라!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일 정도로 올 들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급식조리원과 아이돌봄이, 환경미화원 등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에 준하는 공정임금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데 도대체 드는 돈이 그까짓 거 얼마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냅시다. 얼마 전 구속됐다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이 시대 정신을 망각한 채 정책 후퇴와 약속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90개 중대 7,200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바로 공정임금제 실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한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대기업과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이 구급 공무원의 64%에 불과하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그 공약을 지켜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기적인 인상을 위해 올해 기본급 6.4% 인상을 요구했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파업 참가자가 가장 많은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인건비가 한 해 약 3조 6천억 원이 전부라며 기본급 1.8% 인상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협상이 될 리 없겠죠. 결국 2,800여 곳의 학교 급식이 중단됐는데 다행히 대란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로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썰렁하기만 합니다. 조리원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 관계자가 음식이 담긴 봉투를 교실 앞에 놓고 가고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에선 선생님이 밥과 국 대신 빵과 바나나, 주스를 식판에 담아줍니다. 지금 먹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먹기 시작하세요. 일부 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이 정성 들여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대체급식 대신 단축 수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학교를 나서자 교문 앞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원래 1시 50분인가 40분에 끝나는데 또 일찍 끝내려고 쉬는 시간을 한 번에 10분인데 5분씩 줄여서. 급식이 중단된 학교 2,800여 곳은 예고된 파업과 대체급식, 단축 수업 등으로 우려했던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 이 세 가지의 수출 규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규제를 생각하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안도 있습니다. 일본이 100개에서 190개 정도의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의 보복 조치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장 90일이 걸리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국가란 우방국에 군사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재료를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3가지 소재 외에도 화학품이나 금속품, 기계류 등을 들여올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 사전 평가서를 통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며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습니다. 호화이트 국가로 지정된 이후에 제외된 국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연처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전문가들은 농수산물 수입 제한부터 취업 비자 제한까지 수백 가지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게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번 조치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갑작스럽게 수출 허가, 또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꾼 일본 정부의 의도는 결국 보복이었습니다. 당수 공개 토론회에 나선 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언급하며 정상 간, 외교장 간 사이의 합의로서 유엔과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는데 이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신뢰관계 저하에 따라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말에는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징용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일본 언론들은 일본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교 문제를 경제로 끌어온 건 잘못된 것. 결국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꼭 닮았다는 겁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힌 지 이틀째인 오늘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조간에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정치적인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지 말라며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냐며 아베 총리의 결정을 꼬집었습니다. 자국 언론이 보기에도 너무 무리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이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산케이 신문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본도 영향을 받는다며 자국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신속히 타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환구시보는 일본의 조치에 일본도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투자해 국산화에 나서기로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 그 안에는 힘들겠죠.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OLED나 반도체 500개 공정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나 부품에 대한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5대 그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김 실장은 일본이 제재한 3가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2가지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WTO 제소 검토와 함께 반도체와 일반 소재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이번 대책은 일본이 일부러 국산화율이 극히 낮은 품목만 골라서 보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일본 차 수입과 일본 관광객 제한 등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런 일본의 기습 경제 보복 조치에도 정치권은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본은 몇 달 전부터 보복을 준비했는데 우린 경제 위기라는 말만 했지 준비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 국회까지 찾아가 협조를 당부했는데 개선은커녕 더 나빠지는 상황에 답답했을 겁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특히 이 경랑 속에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달 직접 국회를 찾아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여야는 싸움을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해달라며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계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으로 보복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여야정 모두 경제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며 그럴 자격조차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의 하소연에도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안보수장인 정의용 야치 채널은 1년 넘게 가동하지도 않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남관표 주일대사 등은 보복 조치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남들은 기억하기도 싫을 텐데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하죠. 사진 중에는 전 남편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남편과 아들을 펜션으로 초대한 고유정은 저녁 식사로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카레에 수면제 졸피뎀을 넣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 남편이 이 졸피뎀의 처방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현장을 사진 3장으로 남겨놨습니다. 검찰이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전 남편에게 먹인 카레와 졸피뎀을 넣어놨던 파우치, 전 남편의 흰색 운동화가 놓인 신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타고 나온 여객선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겼다고 추정되는 여행 가방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 전 남편의 완전한 상실에 따른 일종의 불안, 그런 것들을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행위로서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들이 죽기 전날 고유정이 카레를 먹였다며 의붓아들 의문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유정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범행 동기를 숨기려는 의도로 추측이 됩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재감정을 의뢰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가수 이민우 씨와 술자리를 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민우 씨 측은 오해였다고 해명했고 해당 여성이 신고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이미 넘어갔거든요. 심가현 기자입니다. 가수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건 지난달 29일. 당시 이 씨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2명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추행 비슷한 행위를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이 씨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2명의 여성을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인 오늘 새벽 이 여성은 돌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당사자끼리 오해를 잘 풀었다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씨는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자신이 가르치는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투여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들에겐 간 수치 상승,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한 약물입니다. 식약처는 이 야구단에서 배출한 프로선수 2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러 알약들을 한데 담아 무언가를 제조합니다. 주사기로 액체 상태의 약도 만듭니다.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 이모 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에게 투여할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불법 약물을 만들고 이를 제자들에게 투여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 씨는 약을 맞아야 좋은 성적을 거둬 원하는 프로구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제자들을 꼬드겨 직접 주사를 놔줬습니다. 주사 1회당 300만 원씩 1년간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와 이것을 주사 맞았을 때 체내 잔류 기간 등을 계산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약물이 스테로이드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불법이거나 뭐 어떤 게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거 할 리가 없었죠. 애 건강이 우선이지.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선수 7명 중 2명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선수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야구교실에서 배출한 프로 선수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부두목 조모 씨가 잠적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조건부 자수의사로 혼선을 주면서 계속 숨어 다니는 거죠. 경찰은 조력자 4명이 그가 잠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황을 포착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50대 사업가. 경찰은 이 사업가가 이틀 전 광주에서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와 일당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쫓고 있습니다. 조 씨가 공범에게 대포폰을 나눠주는 등 사전 모의된 계획 범죄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지지 받았습니까? 조 씨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에 조건부 자수의사를 밝히며 혼선을 주거나 본인 명의 통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40일 넘게 수사망을 피해온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조 씨의 조력자를 4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가 조 씨의 도주를 위해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주 예상 지역까지 파악해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 완벽했던 조 씨의 도피극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출제위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도 모자라 제자에게 대리 출제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지만 유출해도 처벌을 받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국립대 김모 교수는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출제위원 명단은 일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시험 문제 또는 시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이런 사실을 일부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심지어 대리 출제까지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학원생 신분이었던 저와 제 동료에게 문제를 대리로 출제할 것을 종용해서 황당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대리 출제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누설한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문제 출제를 같이 한 거고 픽은 제가 했어요. 해당 대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대학원생한테 알렸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대학원생한테 시켰다는 문제가 있죠. 관세청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로 시내 버스를 운전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술 냄새가 나자 시민이 신고한 건데 당일 버스 운수업체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기사에게 버스를 내주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녹색 시내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경찰관들이 버스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 뒤 버스를 세운 경찰관들이 버스 기사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향합니다. 지난달 12일 만취 상태로 50분 동안이나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이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버스 운전사는 이곳에서 검거되기 직전까지 무려 10km를 달리며 버스 정류장 25개소를 지나왔습니다. 새벽 시간이던 당시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얼굴이 빨개진다라고 신고가 들어. 약간 눈이 빨가면서 약간 숙취가 좀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긴.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전날 술을 마셨는데 잠을 충분히 자 괜찮을 줄 알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일 새벽 운수업체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만취한 기사에게 버스를 배차했습니다. 운수업체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근처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계획이고요. 음주 측정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라고. 경찰은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50대 남성을 음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메모리얼 스톤, 화장한 반려동물의 유골을 보석처럼 가공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 장례 업체가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돌이 예쁘게 안 나오면 다른 걸 줬다는 겁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아리 여러 개에 동글동글한 메모리얼 스톤 수백 개가 담겨 있습니다. 스톤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고객들에게 내주려는 스톤들입니다. 제대로 안 나온 스톤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한 반려동물 장례 업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전직 직원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가 스톤을 하면 얼만큼이 나올지를 어떻게 가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업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기는 흉해도 일단 다 줘라. 네? 조금 삐뚤삐뚤 나온 것도 고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잘못 만들어진 스톤을 버린 사실은 고스란히 녹취됐습니다. 떡이 진 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러면은? 네. 이 업체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폐쇄 명령까지 받았지만 고객한테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불법으로 아직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화장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문 닫고 이럴 일 없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자체는 업체가 폐쇄 명령을 무시해도 별다른 강제 조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해당 업체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타멘탐스 김도균 대표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 직원이 수년간 사측의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타멘탐스 측이 소송 과정에서 그가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타멘탐스의 김도균 대표는 횡령,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 전 이를 폭로한 인물이 타멘탐스 전 간부 황모 씨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나 그다음에 생지 이거를 교묘하게 통행세를 받는 거 얘기했었죠. 지금 배임 혐의, 횡령 총 7개,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게 공익제보 안에 가네. 제보 뒤 황 씨는 갑자기 타멘탐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타멘탐스 측이 황 씨가 재직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 수당 부정수급 등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타멘탐스 측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황 씨는 밝혔습니다. 너네들 죄를 처벌 안 할 테니까 제가 했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무조건 진술을 해라. 당시 김 대표의 측근이자 타멘탐스 이사였던 A 씨가 황 씨의 부하 직원이던 B 씨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황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B 씨의 위법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B 씨의 현 직장 대표와 아는 사이라고 썼습니다. 이후 B 씨의 법정 진술은 황 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는데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얘기 좀 해달라고 메일 한 통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때 기억에 반해서 다 얘기를 했죠. 황 씨는 약 2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타멘탐스 전 이사 A 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타멘탐스 대표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 직원이 회사의 소송에 시달리게 된 건 그의 신분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보가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돼 실명이 고스란히 타멘탐스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멘탐스 김도균 대표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황모 씨는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타멘탐스 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하게 된 거고요. 출석하라고 이제 통지서를 받고 출석을 했더니 제가 이제 고소인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황 씨는 타멘탐스 김 대표에 대한 고소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이름과 나이, 개인정보가 가려지는 등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 배임 횡령죄는 공익침해 행위로 분류되지 않아 황 씨의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된 겁니다. 민원으로 만약에 처리됐다면 저희 법에 해당이 안 돼서 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거 적용을 안 받으니까. 외국의 경우 공익신고의 모든 범죄 혐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임 횡령죄도 공익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기업 대표의 사회적 영향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횡령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공익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도 배임 횡령죄 제보를 공익신고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법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또는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공익 증진을 위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의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목선을 타고 삼척항에 온 북한 선원들은 방파제에 올라와서 단속을 기다렸다고 하죠.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계작전은 실패했다는 앞뒤 안 맞는 발표로 욕을 먹은 국방부는 결국 책임자인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방부, 국정원 등이 벌인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출항한 이 목선은 이틀간 조업한 뒤 12일부터 남쪽으로 향해 NLL을 넘어왔습니다. 이후 울릉도 인근에서 휴식한 뒤 다음 날 밤 육지 3.3km까지 접근했지만
암초 때문에 날이 밝고서야 삼척항에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방파제에 올라와 기다려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자 직접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 전화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순자 이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기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내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마지못해 처음에 선장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표류해서 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잡은 오징어를 인근 상선에 넘겨 유류와 음식을 받았고 인민복은 단순히 가장 깨끗한 옷이라서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합참 의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책임자인 이진성 육군 8군 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부실 대응도 문제지만 사실 부실 발표를 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됐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남은 의혹들을 박유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군 당국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인근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삼척항에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서 입항한 이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게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통상적으로 대북 보안상에 쓰는 용어입니다. 국방부는 안일하게 생각했을 뿐 사건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간인으로부터 이제 신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도 없는 사안이고 축소나 은폐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 대응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합참에서 거의 무시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군입니다. 군. 야당은 이번 사건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관과 합참의장이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축소했느냐 조사 안 했어. 엉터리다 이거야. 또 국방부 익명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선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리 협의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넘어가도 되겠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 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며 선을 넘어가 20걸음을 걸었습니다. I'm okay with it. Step forward. You will be the first U.S. president to cross the book. I'd be very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이 깜짝 월경은 당시엔 돌발 상황인 것처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선을 넘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자유의 집에서 대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도 되느냐고 물었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전팀에게도 선을 넘을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을 정도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자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만난 자리에 참석해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종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회 통합의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6월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을 의식한 듯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또 시간만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역설한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자영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는 한국당을 겨냥한 듯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합시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건 민주당이라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만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존의 정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먼 해법들을 내놓지 않았나.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당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예결위원장 몫은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친박과 비박계로 나뉘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됐던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의원실에 문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고발당한 의원 일부가 수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수사 압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네요. 오태훈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실 문을 막고 7시간 가까이 점거했습니다.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고발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진행 상황과 수사 담당자 등을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도 비슷한 수사 계획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명백한 외압으로 규정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나서는 격으로. 논란 확산에 이 의원은 상임위 활동의 일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역시 본 의원실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정치권의 수사 외압 논란 확산 속에 경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그동안 장밋빛 전망을 굽히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결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추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제재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4에서 2.5%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적인 요인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낮춰 잡은 성장률 수치마저도 국회에서 막혀있는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15년 이상 된 모든 노후차를 휘발유나 LPG 새 차로 바꿀 때 개별 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70% 깎아줍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아지고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OECD 등 국내외 기관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도 정부가 경제 부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이너스 4.2%를 제시했는데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했었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동일 적용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사용자 위원들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네, 사용자 측은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마이너스 4.2%를 내놨는데요. 이는 현행 8,350원에서 350원을 깎은 시간당 8,000원입니다.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어제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올해보다 19.8%가 오른 시간당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24%포인트, 금액으로는 2,000원입니다. 당연히 회의장 분위기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삭감된 사례는 없었던 터라 근로자 측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 위원들은 집단 퇴장까지 주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이번 주까지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고시일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오는 16일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 달 동안 상품 소비에 100만 원을 썼다면 그중 21%, 그러니까 21만 원은 온라인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전체 소매 판매액이 40조 원인데 그중 8조 원가량의 상품이 온라인으로 결제됐거든요. 특히 배달 음식 이용과 같은 음식 서비스 이용 금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63%가 모바일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관절염 약이라는 의혹이 휩싸인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내줬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롱 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관절염 치료제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허가 당시에 냈던 자료의 물질과 지금 판매되고 있는 물질이 달라서 허가 취소를 한 거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갑자기 취소 사유가 좀 갑자기 드라이하게 나와서 아마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 환자 767명은 코오롱 생명과학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인보사를 투약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점에서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를 받았고 검찰은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임원들을 소환해 약품의 성분이 바뀌게 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인보사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면 인보사 사태는 형사, 민사, 행정재판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27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고 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일평균에 비해 약 20%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축구에서 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심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이겠죠. 하지만 요즘 프로축구는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김태환의 크로스가 서울 김원식의 손에 맞습니다.
느린 장면으로 봐도 핸드볼이 확실한 상황. 하지만 VAR까지 확인한 심판은 반칙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조영욱의 헤딩 패스를 받은 페시치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을 보자 페시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부심도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지만 주심은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골을 인정합니다. K리그가 연이은 오심 논란으로 팬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정교한 판정을 위해 VAR도 도입했지만 계속되는 오심은 심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8라운드 핸드볼 상황에 대해 오심을 인정하고 해당 심판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심판평가회의에서 해당 사안은 오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 프로축구연맹.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 시즌 흥행 열기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지나면서 낮더위가 예상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오늘보다 뜨겁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의 경우 32도, 홍천과 의성,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도 32도를 기록하겠는데요. 따라서 서울과 경기 동부에도 내일 오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 용품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에는 춘천이 33도, 대전과 세종 31도로 뜨거운 햇살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부산과 울산 지역은 내일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며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내일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발 디딜 곳도 없는 공간에 어른과 아이들이 뒤엉켜서 누워 있습니다. 역시 또 좁은 공간에서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은박 담요를 덮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족해 맨바닥에 누워 쪽잠을 청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 구금시설로 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배가 넘는 88명이 수용되는가 하면 이민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변기물을 마시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 국가를 내세운 미국,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